여러분, 드디어 대한민국 두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는 우리 수많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없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쾌거를 이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던 미국의 MIT 공대 교수가 재미있는 예언을 합니다. 바로 연달아 노벨상을 대한민국에서 수상한다는 예언인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보스턴의 차가운 공기가 침실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왔지만 그 추위는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선하고 맑은 느낌이었고 첫 커피 한 잔을 마시기도 전에 저를 완전히 깨워주곤 했습니다. 제게는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죠. 42살이 된 지금 저는 MIT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발견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침 시간만큼은 항상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커피 메이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커피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부엌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곧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서둘러 걸어 다니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익숙해진 리듬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끔씩은 한국에서의 고요한 아침이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커피를 손에 들고 아파트 한쪽 구석에 있는 제 작은 작업 공간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특별할 것 없는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단순한 책상과 노트북 그리고 처리해야 할 서류들. 저는 아침을 최신 연구를 검토하고 뉴스를 확인하며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으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노트북으로 뉴스를 스크롤하다가 한 기사 제목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면서 가슴속에 자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한강 작가가 해냈습니다. 그녀는 문학계에서 가장 높은 영예 중 하나를 받은 것입니다. 제 마음은 그녀가 이룬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거의 24년 만의 일이었죠. 마지막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남북 간 평화를 위해 힘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한국인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한국과의 연결을 느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한강 작가의 승리는 제가 자란 그 땅과 다시금 이어주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이 승리는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작은 나라인 우리가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에서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기사를 읽어나가면서 저는 문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한국이 또 한 번 큰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다음 큰 인정은 과학 분야에서 올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과학자가 곧 스톡홀름 무대에서 노벨 과학상을 받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요. 제 생각은 자연스럽게 POSTCH, 즉 포항공과대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약 20년 전 저는 그곳에서 1년 동안 젊은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을 멘토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는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POSTCH은 단순한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관이었고 한국에서 가장 밝은 인재들이 모여 과학과 기술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사광 가속기 시설에 들어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 시설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어요. 이 기계는 연구 도구로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료의 원자 구조까지 깊이 파고들 수 있었고 의학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었죠. 아시아에 이 같은 시설은 몇 안 됐고 POSTCH은 그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설에 서 있던 저는 마치 미래를 목격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여전히 저를 감동하게 만듭니다. 제가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학생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민준이라는 젊은 연구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항상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생각들이 가득했죠. 그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신적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신소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진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발견이었지만 민주는 자신이 너무 젊고 아직 세계가 자신의 연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신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를 격려하며 자신의 연구에 자신감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말했죠. 이건 한국의 다음 노벨상이 될 수 있어. 당시에는 과장된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연구에서 가능성을 보았고 그가 가진 열정과 헌신이 이전에 제가 함께 일했던 위대한 과학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고 저는 민준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포항에 남아서 그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조만간 그에게 연락해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연구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때 전화가 울리며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침에 해야 할 강의를 상기시켜주는 알림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식은 커피를 내려놓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추억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MIT에서 가르치는 일은 고되었지만 동시에 매우 보람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제가 만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매일 저는 그들 앞에 서서 제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배워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제게 커다란 보람을 주었습니다. 어느덧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의 자료를 챙기고 코트를 걸치고 차가운 보스턴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태양은 조금 더 높이 떠 있었고 거리는 이제 사람들로 활기차게 변해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한강 작가의 노벨상 소식에 느꼈던 자부심이 제 가슴 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자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인재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요.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이 조용히 이야기하며 수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익숙한 풍경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얼굴들을 보며 저는 또다시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학생들 중 누군가는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해낼 것입니다. 어쩌면 노벨상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주제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는 여전히 이런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학이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도 그 순간을 직접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스칼렛 리입니다. 가끔 인생의 한 가지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으로 이사하는 게 그런 순간 중 하나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항상 제 인생이 차근차근 순조롭게 펼쳐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진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닥칠 때야 비로소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말이에요. 우리를 휘청이게 하죠. 제가 MIT 캠퍼스에 처음 발을 디딘 건 이른 봄이었어요. 공기는 차갑고 겨울의 찬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벽돌 건물 앞에 서서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교수로서 성공한 사람으로 이곳에 왔지만 모든 게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MIT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밤은 늦은 시각이었고 저는 서울의 부엌 테이블에 앉아 논문 더미와 미완성, 연구 노트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메일을 열었을 때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어요. MIT라니. 그 이름은 마치 명예의 배지처럼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감정과 함께 두려움이 스며들었어요. 그 두려움은 제 생각 구석구석을 잠식했죠. 내가 과연 그곳에 어울릴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른바 가면 증후군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력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지만요. 저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학생팀을 이끌었으며 국제학회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하지만 MIT는 달랐어요. 새로운 단계였고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회의와 새로운 얼굴들 그리고 추위에 적응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어요. 보스턴은 서울과 전혀 달랐어요. 이 도시는 오래된 벽돌 건물과 자갈길이 매력적이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활기찬 기운이 부족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치 도시의 맥박이 제 심장 박동과 동기화된 것처럼요. 반면 보스턴은 언제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조용하고 정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파트가 있었죠. 작은 공간이었어요. 책, 옷 몇 가지 가구만 간신히 들어갈 만큼의 크기였어요. 벽은 아무것도 없었고 창문 밖으로는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가 보였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사진을 몇 장 걸어놓고 집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지만 여전히 임시로 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것처럼요. 보스턴에 정착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고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작은 설렘이 일었어요. 그래서 출근 전에 캠퍼스를 한 바퀴 산책하기로 했죠. 캠퍼스는 조용했고 이른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서두르는 몇몇 학생들만 보였어요. 저는 주 건물들을 지나 더 먼 곳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때 그걸 봤어요. 싱크로트론. 마치 거대한 고리처럼 서 있었고 그 주위에 느껴지는 에너지가 공기 중에 진동하는 듯 했어요. 이 장치는 물리학 부서에 속한 기계였고 물질을 원자 수준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빛을 사용하는 장치였습니다. MIT의 싱크로트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었죠.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 거대한 구조물을 바라보며 경외감에 휩싸였어요. 이게 제가 여기에 온 이유였죠. 단순히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무언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경계를 밀어내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그 주 후반쯤에 처음 민준을 만났어요. 그는 젊은 연구원이었고 대학원 졸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으며 지난 1년 동안 싱크로트론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있던 그를 발견했어요. 이 교수님, 그는 문간에 서 있는 저를 보고 고개를 들었어요. 목소리는 조용하고 거의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권위 있는 사람과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요. 스칼렛이라고 불러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교수라는 호칭이 주는 형식적인 느낌이 싫었어요. 그 호칭은 저와 학생들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들이 저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만큼 발견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길 바랐어요. 민주는 작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미소였죠. 스칼렛, 그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마치 외국어를 연습하는 사람처럼 제 이름을 입에 담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민준과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가 자신의 연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는 새로운 종류의 물질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물질이었죠. 그는 조용한 흥분감으로 그 이야기를 했고 그게 중요한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가 설명하는 동안 제 안에서 익숙한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 불꽃이 제가 과학에 처음 빠져들게 했던 이유였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스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민준이 연구 설명을 마친 후 그는 제 반응을 기다리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의 눈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젊은 과학자들이 흔히 가지는 의구심 말이에요. 당신은 뭔가를 발견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진심이었어요. 그의 연구에는 무게가 있었고 무시하기엔 너무 중요한 잠재력이 있었어요. 민주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조금 두려워 보이기도 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제가 답했어요. 이건 엄청난 발견일 거예요, 민준. 이걸 발표해야 해요. 세상과 나누어야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주목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또는 이 발견이 가져올 압박감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발견을 눈앞에 두고 과연 내가 이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몰랐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뛰어들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그날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민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요. MIT에서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최첨단 연구를 하며 지내는 일이기에 제가 기다렸던 도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 한번 과학에 빠져들었던 이유를 떠올리게 되었죠. 그날 오후 실험실을 나서자 해가 지기 시작했고 캠퍼스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는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그 따스함은 아마 제가 딱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그 순간을 보낸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MIT 제 사무실에서 조용한 오후를 보낼 때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자주 떠오르곤 했습니다. 포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추억들은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남긴 영향은 절대 흐려지지 않았고 때때로 무언가가 그 기억들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강의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강의 노트를 정리하면서 그리움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국제 학생들이 저에게 POSTCH에서 일했던 경험에 대해 자주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최첨단 기술 혁신과 문화적 유산이 혼합된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국이 과학과 기술에서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는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질문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POSTCH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사광 가속기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자부심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만난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뛰어난 인재들이었죠. 그리고 민준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세상을 바꿀 발견을 한 젊은 연구원이었죠. 그 순간들을 회상할 때면 아직도 그가 방사광 가속기 시설 한쪽에서 긴장한 채 서 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손에는 공책을 꽉 쥐고 있었죠. 그때 그는 자신감이 없었고 과학계에서 자신의 자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POSTCH는 더 이상 숨겨진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혁신의 중심이 되었고 한 실험씩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의자에 기대어 기억들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본 변화들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여전히 재건 중이었고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기술, 문화, 교육 분야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지 K-팝이나 영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POSTCH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는 놀라운 인재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능성의 한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민준이 국제회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그날의 흥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방에는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이 가득 찼고 그가 말할 때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보였지만 그의 새로운 물질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방 안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미래를 본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민준의 발견은 그의 앞길을 열어주었고 한국에게도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연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곧 한국은 첨단 소재와 데이터 저장 분야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POSTCH는 한때 아시아 외부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진 대학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때 숨겨진 보물 같았던 방사광 가속기 시설은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구시설 중 하나가 되었죠. 유럽, 미국, 일본의 과학자들이 포항에 와서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생각에 저는 자부심이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과학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POSTCH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향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만큼 이 성공이 도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한국이 첫 번째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함께 일할 때 저는 그 압박감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걸린 기대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교수들, 나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기대 말이죠. 그는 POSTCH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키우고 한국의 첫 번째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었지만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POSTCH에서 만난 학생들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재능과 열정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MIT에서 제 학생들에게도 자주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보면 저는 그 연구실에서 본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노력, 그리고 탁월함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에 대해서요. 과학은 단지 지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과학은 인내심에 달려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연구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MIT의 학생들에게서도 같은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육에 대한 문화적 중요성 때문이었거나 아니면 빠르게 성장한 나라의 일원이라는 자부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한국이 노벨 과학상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찬란한 햇살이 찰스 강 위로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 생각은 여전히 포항에 있었습니다. 그 방사광 가속기 시설에서 과학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저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한국의 큰 자부심의 순간이었고 한국인들이 예술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다음 큰 순간이 과학에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POSTCH 같은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더 이상 주목받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세계는 지켜보고 있었고 곧 그들은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미래는 밝았습니다. 단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삶을 바꾸고 산업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에 노벨상 시상식을 볼 때는 문학이나 평화가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수상자는 민준처럼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며 자랑스럽게 무대에 설지도 모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교수가 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제 지식을 다음 세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었죠. 왜냐하면 보스턴이든 포항이든 어디에선가 과학의 미래가 하나씩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과학이 마치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요. 큰 무언가의 경계에 서 있을 때 그 반대편에 뭐가 있을지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그건 흥미로우면서도 두려운 일이에요. 발견의 가능성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긴장을 균형 있게 다루는 법을 배우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연구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날 아침 보스턴은 조용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고 세상이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그런 날이었죠. 저는 MIT에 몇 년째 있었고 이제는 캠퍼스가 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어요. 제 사무실은 건물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고 책들과 논문, 여행 중에 얻은 작은 기념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제 마음이 멀리 한국으로 향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요. 저는 포스텍에서 보냈던 1년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했었죠. 그 대학의 복도를 걷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요. 에너지가 진동하는 듯한 그 강력한 싱크로트론이 서 있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 기계는 진보와 가능성의 상징처럼 서 있었죠. 바로 그곳에서 제가 처음 민준과 만났어요. 민준은 제가 만난 대부분의 젊은 연구자들과는 달랐어요. 그에게는 조용한 열정이 있었고 어떤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았어요. 그는 단순히 과학의 과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들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어 했어요. 우리의 첫 대화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그가 연구하고 있던 물질에 대해 질문하러 저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거의 불확실한 듯 했어요. 처음 봤을 때 그 물질은 평범해 보였어요. 그냥 또 다른 실험 대상일 뿐이었죠. 하지만 민주는 그 물질이 어떤 조건에 노출되면 이전에 아무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 물질은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가능성이 있었죠. 민준이 맞다면 이 발견은 우리가 정보, 저장 방식에서부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들의 동력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어요. 저는 그가 자신의 발견을 설명하는 동안 그 순간의 무게가 저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한국을 과학계에서 세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발견 말이죠.
저는 민준이 이 연구를 발표하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주목할 것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민준은 망설였어요. 자신의 연구가 세상에 공개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했죠. 혁신적인 무언가의 경계에 서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뭔가를 놓쳤을까봐, 혹은 자신의 연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저도 그런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민준에게 제가 그 나이였을 때 누군가 저에게 해줬으면 좋았을 말을 해줬어요.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해요. 당신이 이걸 믿으면 세상도 믿게 될 거예요. 그의 눈에 의심이 보였지만 저는 그가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걸 포기하도록 놔둘 수 없었죠. 몇 주 후 민준은 국제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발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죠. 관중 속에서 그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들 앞에 서 있는 걸 지켜봤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방 안의 긴장이 느껴졌어요. 이건 민준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의 연구가 한국을 과학의 글로벌 무대에 올려놓을 돌파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가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느렸지만 점점 커져서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는 해냈어요. 그는 그 도약을 했고 세상은 그를 받아들였죠. 그날 이후로 몇 년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해요. 민준의 발견은 데이터 저장 분야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고 그의 이름은 과학계에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포스텍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한국의 과학 분야 명성도 점점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누군가가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돕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이에요. 가르침의 진정한 보람은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MIT로 돌아와서 제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제 하루는 강의, 회의, 연구로 가득 찼지만 저는 항상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시했어요. 저는 한국이 과학 분야에서 첫 번째 노벨상을 받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한국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넘쳐났고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대학에서 나오는 연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경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제 사무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을 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뭔가 큰 걸 발견할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익숙한 설렘을 느꼈어요.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죠. 또 다른 발견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요. 삶이 참 신기해요. 우리는 다음 돌파구, 다음 발견을 쫓아가며 수년을 보내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과의 연결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사람들이 결국 그 여정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민준과 한국 과학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발견의 경계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단지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동체로서도요. 과학은 단순히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것들의 경계를 함께 밀어붙이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큰 발견이 실험실이나 논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캠퍼스에 따스한 빛이 드리워졌어요.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코트를 챙기고 집에 갈 준비를 했어요.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에 닿았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미래는 밝았어요. 저에게도 민준에게도 그리고 모두에게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았고 열어야 할 잠재력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죠. 어딘가 한국의 작은 실험실에서든 보스턴의 교실에서든 다음 큰 돌파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요. MIT의 조용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여정, 이 발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 말이에요. 발견의 경계는 언제나 앞에 있었고 저는 그 다음에 올 무언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